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 57페이지부터 하면 되네요, 그죠? 예, 가지고 계신 입문서 57페이지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보셨고, 오늘은 등록을 하는 기준, 뭐 같은 말로 등록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등록 요건에서부터 그 중개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이제 중개업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4번에, 그러니까 57페이지 맨 위에 4번 제목에 보면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목에다가 별 2개 하시고요. 출제 확률은 100%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등록 요건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요 등록 기준이 등록하기 전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 기준에서 말하자면 어떤 부족함이 생기면 그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달이 생기면 등록을 취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 자체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밑에 양가로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갖춰야 될 기준과 양가로 2번에 보면 법인이 갖춰야 될 기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개인이 갖춰야 될 기준이 4개가 있고요. 법인이 갖춰야 될 기준이 6개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개인에서 문제를 좀 출제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법인에서 출제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법인에서 출제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좀 그 많은 데서 출제하는 게 이제 그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개인은 제목만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에서 출제가 되는 적은 없고요. 무조건 법인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첫째 개인은 이제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자격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격이 없으면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무소 확보 관련해서 이제 2가지 어떤 그 기준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적법한 건물에 뭐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적법한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번호 1번 한 번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하여야 하는데 용도는 뭐 이런 말 나오죠. 용도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몇 줄 2번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는 아무 사무소나 되는 게 아니라 2가지 이제 기준 뭐 내지는 요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첫 번째 무슨 건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용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적법해야 되고 용도 맞아야 되고 뭐 그런 개념이고요. 적법하다 이 말과 관련해서요.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하나만 적어 놓으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드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축이라고 하죠, 그죠? 신축.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건축법 시간에 배우실 텐데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건축물을 신축을 해요. 그럼 건축물을 이제 신축을 하면 허가나 이제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착공 들어가야 되고 착공이 다 된 다음에 이제 다 졌다 이거예요. 다 졌으면 내가 이제 판단해서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내가 판단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서 사용해야지. 뭐 집 같으면 내가 오늘부터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허가 관청이나 혹은 신고 관청에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뭘 받아야 되겠어요.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용 승인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제 준공 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 이제 용어를 사용 승인으로 다 통일했고 사용 승인이 돼야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건축물 대장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럼 건축물 대장에 이 건물은 내 거예요 하고 올리는 행위 이거를 2자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건축물 대장에 이거 내 거예요라고 이렇게 올려주는 행위, 대장에 올리는 행위,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등록이라고 한다 그랬죠. 등록. 그렇죠? 예, 이거 이제 대장에 올리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 제가 얘기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그죠? 예, 대장에 올리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이후에 뭐를 하냐면 이제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예, 등기. 등기는 어디에다가 올리는 행위예요? 등기부에다가 올리는 행위를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디에다가 기재된 상태의 건물을 확보해라 이랬어요. 어디에다가 기재된 상태의 건물을 확보하라 그랬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됐다. 예,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됐다면 이 이후에 건물을 갖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다 이러면 적법한 거예요?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적법하죠. 예, 적법한 건물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됐다 이런 표현은. 다만 요 이후로 말하자면 중개사무소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디에 기재될 것을 요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요한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예외적으로요. 사용 승인만 돼도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예외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도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제 신도시. 신도시. 예. 그럼 이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여기에 이제 뭐 건물도 만들고 뭐 공원도 만들고 뭐 단독주택 뭐 상가 뭐 이런 거 뭐 아파트 뭐 이게 쫙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도시 기반 시설도 다 만들고. 예. 그럼 이 신도시가 이제 완전히 이제 형성이 됐다고 치면 건축물이 먼저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제 공시법 시간에 지번이라는 거 배웠죠. 지번. 예. 지번이 뭐죠? 토지에 부여된 번호를 지번이라고 하죠. 그죠? 지번이 먼저 부여될까요? 아니면 건축물이 먼저 부여될까요? 이제 우리 생각에는 지번이 먼저 부여되고 건축물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고요. 건축물은 두세 달이면 다 올라간다 이거죠. 토목공사만 끝나면 건축물은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건축물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뭐가 이제 그 확정적으로 부여되냐면 지번이 확정적으로 나중에 부여되는데 이 지번이 부여되는 게요. 한 6개월에서 많이 걸리는 이런 신도시 같은 데는 3년 정도 걸려요. 지번만 확정되는데.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먼저 올라가요? 아니면 지번이 먼저 만들어지겠어요? 근데 이게 지번이 먼저 만들어져야 건축물 대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을 이제 그 만들려면 몇 번지 위에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특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등기도 당연히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건물이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뭐에 그 등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늦게 등재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뭐만 되어지면요. 사용 승인만 되어지면 또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만 되면요. 사용 승인만 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하실 지문은 이런 지문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등기되어질 것을 요한다. OX. X. 예, 그 우리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것을 요한다. OX. 그것도 X예요. 예, 그러니까 뭐까지 기재되면 뭐 상관은 없지만 대장에 기재되는 건 뭐 이건 좋지만 꼭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뭐까지만 되면 사용 승인까지만 되면 중개사무소로 된다. 아무튼 요 두 가지 합쳐가지고요. 둘 다 적법은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불법이에요? 적법하죠. 이거 둘 다 적법성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무소에 관련해서 좀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용도는 예컨대 내가 이제 그 30회 시험에 공인중개사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집에서 가정집에서
중개업하고 싶어요. 된다, 안 된다? 가정집에서 안 된다 이거죠. 왜 안 되냐면 집이 불법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죠? 용도가 안 맞아서요. 예, 우리가 이제 가정집은 그냥 주거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집에서는 안 되고 용도가 뭐나 뭐여야 하냐면 세 번째 줄에 근린 생활시설이나 그렇죠. 그리고 업무용 시설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과목의 어떤 시험 범위라기보다는 건축법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근린 생활시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주거지 인근에 근린이라는 곳 인근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주거지 인근에 있을 만한 그런 시설들을 말하고 업무용 시설은 말 그대로 그냥 오피스 그런 건물을 업무용 시설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에 중개사무소 등록 된다 안 된다? 오피스텔에 중개사무소 등록 된다. 왜 되겠죠?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니까 오피스텔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법인으로 내려가는데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아까 6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6개 첫째, 등록에 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결격에 해당되면 안 돼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되고 결격이라는 건지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듯이 12개가 있잖아요. 그 12가지 결격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된다는 건데 누가 걸리면 안 되느냐? 법인 자체가 그리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들 중에서 하나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우신 결격 사유의 12번째 결격이 뭐였냐면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이 12번 결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이면 곧 누가 결격인 거예요? 법인이. 예, 그러니까 같이 결격에 들어가는 거니까 법인 스스로도 결격이 아니어야 되지만 사원 또는 임원도 결격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뒷장 가시고. 자, 2번 요건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겠습니다. 예, 2번 요건에다가 별표 한번 잡고.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2번 중요합니다. 2번. 상법상 회사에다가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도 한번 채색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으로 간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거죠. 뭐 아니면 뭐일 건 이런 개념이에요.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일 건 뭐 이런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간단하게 구별 한번 해드리면 왼쪽 여백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협동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회사에도 괜찮고 협동조합에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는 물적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적 결합. 예. 반대로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인적 결합. 자 그러면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회사로 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가? 회사로 가고 나는 돈은 많이 없지만 같이 할 사람이 제법 많아.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돈을 좀 내서 법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뭘로 가면 되겠어요? 협동조합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회사와 협동조합 어떤 거든지 이제 상관없다. 우리가 법인으로 갈 때 둘 다 이제 법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하고 협동조합 일단 둘 중에 하나여야 하고 두 번째 줄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냐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자본금 5천만 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본금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왼쪽 보조단에다가 하나 좀 구분해 놓을게요.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요. 업무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에게만 필요한 거고요. 개인한테는 자본금은 없어도 돼요. 자, 우리 그러면 개인이 개공이 되기 위해서 돈은 얼마 필요하냐? 최저로 한번 따져볼게요. 개인이 개공이 되기 위해서 최저로 필요한 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본금 규정이 아예 없으니까 자본금은 빵원이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그럼 사무실을 얻을 때 사무실을 어떻게 얻을 거냐? 사무실 내가 돈으로 안 얻고 잘 아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럼 돈 필요 없네. 예, 그다음에 직기비품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굳이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돈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업무 보증을 해야 돼.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 1년에 이제 그 보험료가 한 제일 저렴한 그 회사에 가입하면 1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인 개공이 되기 위해서 최저로 잡았을 때 얼마면 충분히 개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14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인은 14만 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법인은 최소한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법인은. 예,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게 없는데 법인은 무조건 얼마 이상은 있어라. 5천 이상은 있어라. 이런 얘기고. 그럼 이제 업무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필요한 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업을 하다가 이제 사고 칠 수 있잖아요. 예, 사고. 그럼 사고 치게 되면 그거를 배상해 줘야 되는 보증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인이 설정하는 보증이 2억 이상이 필요해요. 2억. 예. 그러니까 요거는 법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자, 다시 법인은 5천, 그러니까 자본금은 5천, 업무보증금은 2억이에요. 그러면 얘랑 합치면 2억 5천이나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법인이. 그러면 2억 5천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중개법인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금으로 좀 필요해요. 현금으로 필요하고 왜냐면 이제 통장에다 넣어놓고 잔고증명원을 떼어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2억이라는 돈을 좀 현금으로 요구하면 법인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뭐로 있어도 되는 거냐면 우리 이제 보험이나 그렇죠? 예. 보험하고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공제라는 거 있어요. 공제. 예. 그다음에 돈이 있어도 되고 이건 이제 공탁이라고 하는데 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중에 택 1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럼 나는 돈은 없다 이거예요. 2억은 없다. 그러면 이제 공탁은 못 하는 거고 공제로 가거나 보험으로 가면 되는데 공제보다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한 1년에 14만 원만 있으면 요 2억의 업무 보증을 설정한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좀 소개해 드리면 이 자본금하고 업무 보증금하고 굉장히 잘 헷갈려요. 요게 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은 5천이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한데 그거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억이 필요한데 이건 돈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돈이 필요한데 얼마는 있어야 된다고? 5천만 원 있어야 된다. 자, 혼자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혼자 회사 만들려고 그래? 5천만 원 누가 다 출자해야 되겠어요? 나 혼자. 그냥 혼자 돈으로 다 내는 거. 근데 협동조합은요. 조합법에 의해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최소한 4명 이상 있어야 돼요. 4명 이상. 그러니까 뭐 한 5명이라고 치면 한 명당 얼마씩만 내면 조합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씩만 내면 조합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물적, 요거는 인적 뭐 이런 형태의 결합이 된다. 자, 거기 이제 이번에 그 조합에서 끝부분에 가로 한번 열어져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이랬는데 거기다 따로 채색 하나 해주시고 거기도 따로 한번 별표 한번 잡아볼게요. 무슨 조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면 중개업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위 말해서 영리, 비영리 이렇게 구분하면 얘는 뭐에 들어갈까요? 비영리, 비영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령 뭐 그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뭐 아이들 돌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령 뭐 3, 4시쯤에 학교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데서 돌봄 교실 같은 걸 운영하면 아이들도 봐주고 뭐 저녁 때 되면 밥도 먹이고 뭐 이런 거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그게 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법제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4조 규정된 업무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보실 건데 14조 업무가 6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여러 개 못하고 딱 6개, 중개업 플러스 7개고 중개업 제외하면 6개만 할 수 있고 그것만 할 수 있는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개 법인이요.
중개업을 위한 법인은 이제 중개법인이라고 하는데 중개법인이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중개를 위한 법인이니까. 예, 근데 얘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부업을 좀 하려고 해. 예? 대부업 뭐 연막 500%짜리 초금리로 해가지고 대부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왜 하면 안 되는 거냐면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업종과 대부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나는 대부업을 너무나 하고 싶어. 그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를 안 하고 하면 되겠어요? 중개업을 안 하고 대부법인을 차리면 되는 거죠. 대부법인을. 그렇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 이거 하고 싶으면. 예. 근데 이거 하면서 이거는 같이 겸업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이제 규정되는 게 6개 있다. 6개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4번에다가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되게 이제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1년에 한번 꼭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정답으로 처리하는 게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제일 어렵고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 주기가 좋은 거죠. 예, 2번, 4번 중요하고 자 4번은 한 문장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약간 어려워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그러니까 대표자는 법인에서 대표자는 무조건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여야 해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대표자를 제외한 거기다 다시 한번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대표자 제외한 에다 채색하시고 임원 또는 사원 질문 한번 드려요. 임원 또는 사원 또는 사원 또는 임원이 직급이 높은 사람 아니면 낮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말한다 그랬죠. 예, 직급이 높은 사람들 중에 몇 명 중에 몇 명꼴로 셋 중에 한 명꼴로 그죠? 셋 중에 한 명꼴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셋 중에 한 명꼴로 뭐일 것 이랬어요.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럼 그 4번과 관련해서요 사례 하나 좀 드릴게요.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중개법인이 있는데 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중개법인 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주식회사 형태로 중개법인을 차릴 수 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릴 수 있죠. 예, 꼭 주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니까요? 회사니까 되는 거죠. 그럼 자본금 얼마 이상 돼야 되고요? 5천 이상 돼야 되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한 명은 반드시 필요하죠? 대표 한 명은 필요하죠. 대표이사. 네, 대표 한 명을 이제 두었어요. 네, 그럼 대표이사 몇 명이 있으면 되는 거죠?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대표이사 1인 있어야 되고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해 아니면 없어도 돼?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러면 대표이사 한 명 있고 얘가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럼 대표 요건은 일단 맞춰줬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이 감사라는 기구는 이제 뭐 회사의 어떤 회계장부 같은 걸 감사하는 그런 총 책임자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감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죠. 다시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에요. 예, 그러면 감사를 안 둬도 되는데 이 회사는 뒀다 이거야. 다시 감사를 안 둬도 되는데 이 회사는 뒀다 이거. 시험 지문에 그냥 감사가 있는 법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도 되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자격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 4번 문장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볼게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이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사원 또는 임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얘도 직급이 되게 높은 넘버 2잖아요. 대표회사 다음이니까. 얘도 사원 또는 임원에 들어가니까 얘도 뭐는 있어야 되겠어요? 자격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한 명 더 필요하다는 거죠. 얘 말고. 왜?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빼면 한 명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다시요. 얘가 없어도 되는데 둔다면 감사를 둔다면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주식회사에서 이사라는 또 직책이 있어요. 이사. 그럼 이사를 안 둬도 되는데 또 한 명 뒀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얘는 자격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되겠어요?
없어도 되겠죠. 자, 얘는 왜 자격이 없어도 돼? 얘 빼고 셋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또 이사를 뒀다고 치죠. 그러니까 감사 하나, 이사 둘 이렇게 둔 거야. 그러면 얘도 자격 있을 필요 없죠. 왜 얘 자격 있을 필요 없어? 셋 중에 한 명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 빼고 셋 중에 한 명꼴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한 명을 더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속으로 왜 자꾸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 지문에는 어렵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 더 둔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얘는 자격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돼? 있어야 돼요. 얘는 왜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러면 셋 중에 한 명인데 지금 4명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없대. 없어도 돼? 아니면 꼭 있어야 돼? 없어도 되는데 있을 때는 이제 셋 중에 한 명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인 회사도 가능하다. 1인 회사는 절대 안 되다. 1인 회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같은 거 이런 거는 1인 회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구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네, 임의적 기구. 감사, 이사 이런 거는 안 둬도 되는 임의 기구고 이건 필수 기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꼭 있어야 돼. 법인에서. 대표이사라는 기구는 꼭 있어야 돼. 이 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구라고 그러는데 대표이사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인 회사가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혼자 대표인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인 조합은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건 불가하다 그랬죠. 아까 조합법에 의해서 몇 명 최소한 4명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안 돼. 혼자서는 안 되는데 회사는 혼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형 문제로 좀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내려가 보면 5번에 내려가 보면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뭐 이런 말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처음 우리가 보신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분사무소 책임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왼쪽 보조단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 그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요. 서울에 어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본사 혹은 본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법인이 본점 하나로만 가지고 영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가령 뭐 KB은행이 본점 하나만 있대, 객장이. 그럼 영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점 도시마다 뭐를 좀 두고 싶어요? 지점 같은 거 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느 법인은 지점을 5개를 두기로 했다고 가정 한번 해봐요. 5개 지점을 두기로 했다. 그럼 이 주된 사무소의 좀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지점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분사무소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중개사무소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무슨 사무소가 있고 무슨 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에는 누가 근무하죠? 자, 여기 회사에서 주된 사무소에서는 누가 근무하겠어요? 대표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주된 사무소에서는 대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자격 있고 없고? 있고. 자격 있어야 돼. 반드시 자격 없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분사무소가 전국에 만약에 5개를 두었다고 치죠.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령 여기가 대전이라고 생각하고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쓸 일이 생긴 거야. 계약서. 그럼 계약서 원래 누구 아니면 누가 써야 되죠? 우리 용어의 정에서 배우셨잖아. 계약서는 누가 아니면 누가 써야 되는 거지? 자, 다시 해볼 거예요. 계약서는 누구 아니면 누가 써야 된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공 아니면 소공이 써야지. 그러니까 개공하고 소공이 써야 되잖아, 계약서를. 근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개공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왜 없냐면 그 법인 자체가 개공이니까. 그럼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는 계약서를 누가 써야 되겠어? 대표가 쓰거나 아니면 주된 사무소에는 소공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는 누가 써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있는 사람이 하나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자격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이 사무소 하나마다 필요해요. 몇 명 이상은 꼭 있어야 돼.
한 명 이상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 에? 이 말을 대표는 아니잖아요. 얘가 대표는 어디 근무하니까 주된 사무소 근무하니까 여기서 자격 있는 분사무소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책임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주된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대표. 그럼 계약서 누가 써? 대표가 쓰면 되지. 대표가 쓰고 하는 소공이 있으면 소공이 쓰고, 분사무소에서의 계약서는 누가 쓰면 되겠어요? 책임자가 쓰면 되겠지, 그지? 책임자. 이 책임자라는 말 좀 중요하고, 이 책임자는 법인의 분사무소에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을 말해. 그러면 얘네들은 개공이에요? 개공은 아닌 거예요? 개공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법률적으로는 뭐에 들어가? 당연히 소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네는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사람을 책임자라고 그런다. 아무튼 대표자라든가 사원 또는 임원이라든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뭐 한 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전원 다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왜냐하면 얘네들은 계약서 쓸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마지막 6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뭐를 가지고 있을 것? 사무소.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배우셨던 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중개사무소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 어떤 사무소에 한다라 그랬지? 적법한. 적법한 사무소여야 한다. 불법 건축물은 안 된다 그랬죠. 불법 건축물.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용도. 용도가 맞아야 돼. 적법해야 되고 용도가 맞아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는 절대 등록을 내주지 않는다. 불법을 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실무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여러분 건축물 대장 한번 이제 떼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떼어본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이 건축물 대장 이렇게 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옆에 이렇게 스탬프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찍혀요. 여기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위반 건축물 이렇게 이제 찍히는 거야.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죠. 뭔가 뭐 용도 변경, 뭐 불법 증개축 이런 스탬프가 딱 찍히면 여기에는 등록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무조건 불법적인 건축물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 6개 보셨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특수법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하나만 좀 적어놔 볼게요. 특수법인이 어떤 게 이제 특수법인이 필요한가냐면, 자, 사례를 하나 좀 드릴게요. 사례. 은행에서요 일반인에게 대출을 좀 해줍니다. A한테 대출을 좀 해줬다고 치죠. 돈 안 갚으면 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A가 돈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은 경매 집어넣겠죠.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를 집어넣어요. 근데 경매를 집어넣어서 계속 유찰이 되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야. 계속 유찰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해준 돈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뭐 물건이 안 좋다면.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이 물건을 유입을 해버려요. 유입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들인다는 거야. 차라리 돈 대신 그냥 건물이라도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사들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이제 소위 은행 용어로 대손이라고 하는데 손해가 덜 되잖아요. 그래서 사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부동산을 사들이는 순간 이게 업무용 부동산 아니면 비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은행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는 이제 은행에다 자꾸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압력을 행사하냐면, 야, 니네 은행은 어떻게 돈은 없고 부동산만 잔뜩 갖고 있냐? 이제 부실 은행으로 이제 이렇게 찍히게 되고, 이제 콜금리도 이제 말하자면 비싸게 받고 은행에서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식 용어로 써볼게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줄여서 공사라고 부를게요. 뭐 보통 제가 쓰는 공사는 얘밖에 없으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요. 위탁. 위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탁을 한다는 거죠.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해?
내가 이거 유입한 부동산 뭐 해줘? 팔아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면 야, 은행 애들 참 희한하다. 자기들이 팔지 왜 여기 공사에다가 수수료 받거든? 예, 근데 왜 위탁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은행에서 팔면 잘 안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뭐 하는 순간 위탁하는 순간 이건 은행 재산이 아닌 걸로 봐줘요. 감독기관에서. 그러니까 팔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쳐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위탁을 해버린다고. 그럼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거를 이제 누구에게? 일반인에게 팔아요. 이걸 판다고. 파는데 이걸 두자로 뭐라고 하냐면 공매라고 해요. 예, 이걸 이제 유입 부동산 공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다 봐요. 일반인이 그냥 B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은행은 A라고 한번 은행은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팔고 누가 사가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유입을 했으면 은행이 이제 사들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걸 누가 팔고 누가 사가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행이 팔고 B가 일반인이 사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구도가 잡히네. 그렇죠? 예, 이런 형태의 구도가 잡히잖아. 그럼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 삼각형 구도. 얘가 팔고 얘가 사가는 거래가 이루어지잖아. 이것도 매매지 뭐. 그렇잖아요. 얘가 팔고 얘가 사니까. 그럼 공사에서는 뭘 해주는 거예요? 중개해 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개를 한다고 얘가. 이거를 한 번만 하겠어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겠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겠지. 보수 받고 안 받고. 받고. 뭐 공사는 왜 뭐하러 공짜로 해주겠어요? 이거 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중개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중개법인하고는 달라요. 왜 중개법인하고 다르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회사인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회사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회사? 아니에요. 회사 아니라고 그냥 공사지 무슨 회사 얘가 그냥 공사지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조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중개업을 하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무슨 법인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다 이 말이에요. 특수법인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이런 애들을 앞으로 특수법인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이 특수법인도 무슨 업을 할 수 있어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특수법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라는 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본금 5천만 원, 뭐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이런 기준 자체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얘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말도 안 되는 거. 얘는 자본금이 수십조가 넘는다고. 예? 공기업 중에서는 자본금이 제일 큰.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이사가 자격 있을 거.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진들이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얘네 바쁜데. 그렇죠? 예, 나란 일 하니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법인이니까 이런 걸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신 이 공사가 하는 일은 무슨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중개업이야. 근데 특수하게 중개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입사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좀 우대할까요? 안 할까요? 우대하겠죠. 이런 데서는. 왜냐면 이런 게 기본적으로 중개업이라는 거 얘네들도 알으니까 자격 있는 뭐 우리 그 신입사원들 많이 우대하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59페이지 그 하단데 좀 중간 정도 보시면 이제 중개사무소 있는데 이 중개사무소는 등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가 없으면 개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개공이면 무조건 뭐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무실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실 없는 개공은 없다. 사무실은 몇 개가 있냐면요. 3가지 종류의 사무실이 있어요. 첫째 무슨 사무소 있죠? 주된 사무소 제목 채색 한번 해볼게요.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사무소 있죠? 분사무소 역시 제목 채색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사무소 있죠? 공동사무소 이렇게 있어요. 3가지 사무소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좀 하나만 틀어드릴게요. 자, 요 지역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다. 여기가 강남역 사거리고 이쯤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A가 있는데 20년째 하고 있는데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수천억을 벌은 거야. 중개업만 해가지고 20년째. 그래서 수천억을 벌었다고 치죠. 그럼 얘는 돈 버는 노하우라든가 돈 버는 뭐 이런 기법, 방법 많이 알고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얘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될 만한 자리를 다 선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건물 하나 이렇게 빈 뭐 코너 자리가 나온다, 뭐 여기도 나온다, 여기 나온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응? 무조건 다 사거나 얻어버리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다 얻어버려요. 다 얻는다고. 얻어가지고 사무실을 다 차리는 거야. 얘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A 이름으로 다 차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돈 더 많이 벌겠죠. 독점하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 자본에 의해서 모든 시장이 다 장악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이죠, 삼성. 그럼 삼성에서 뭐 하면 끝장나겠네. 예? 중개업 하면. 삼성에서 중개업 하면 끝장나지 왜 끝장나는 거예요? 모든 중개업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 뭐. 한 10조만 투자하면 모든 개공들 다 고용해가지고 다 하면 되지. 공인중개사 싹 고용하면. 그거 다 장악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한 사람이 사무실은 몇 개만 내야 정상인 거예요. 단 한 개. 그게 주된 사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소에는 하나의 그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고 그 한 사무실에만 둬야 되는. 이걸 무슨 사무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된 사무소. 그래서 그 주된 사무소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1사무소 원칙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전국에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무조건 하나만. 네, 주된 사무소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러 개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격 하나마다 하나의 사무소만 둔다. 두 개 뭐 이렇게 두는 거 불법이에요. 그럼 요거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겠네요. 에?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겠지. 그래서 처벌은 몇 년 몇 천에 처벌을 받냐면 이거 범죄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시 이중사무소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보는 거죠. 하나만 해라 뭐 이런 얘기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 분사무소는 개인도 둘 수 있어요? 아니면 법인만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라는 개념, 이 분사무소라는 개념, 법인만 아니면 개인도? 법인만. 개인은 두면 안 돼요. 개인은 이거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인만 둘 수 있고, 개인은 그러니까 사무소 오로지 하나만 둬야 돼. 그래서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 있는데 이 분사무소를요 이렇게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역 주변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500개 설치했대. 한 법인이 강남역 주변에 분사무소 500개. 그럼 이것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강남구, 서초구, 이 시군구 단위로 몇 개만, 한 개만 둬야 돼.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무슨 단위로 봤을 때요? 시군구, 시군구 단위로 1개소만 둘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 이것도 중요. 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는데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고 뭐마다 하나만 둘 수 있다고요? 시군구마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그 공동사무소는 설명 하나 좀 드려볼게요. 공동사무소는 이런 개념인데, 자, 우리 강남역 주변에 중개사무소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한번. 강남역 주변에 중개사무소, 요 역 주변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쪽 섹터, 이쪽 이렇게 네 귀퉁이가 있잖아요. 강남역 상권을이라고 한다면 여기 한번 보면 몇 개의 중개사무소가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역 주변으로 반경 1km 안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점심이나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오후에 뭐 특강 같은 거 있으면 여기서 점심 드시고 하실 텐데,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중개사무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건물값이 비싸니까. 근데 여기 몇 개나 있냐면 한 2,000개가 있어요.
여기 안에 2,000개가 있다고 중개사무소가. 이제 잘 관심 갖고 보면 뭐 이렇게 그 1층에는 없고 뭐 10층, 11층 뭐 이런 데 이제 조그맣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여기에 2,000개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중개사무소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건물이 하나 있는데, 빌딩 하나 있는데 건물 빌딩 한 20층 정도가 되는 데를 누군가 한 명이 이걸 얻어요. 20층을 얻는 거야. 근데 이게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된다고 치면 200평이면 지금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요거 한 2배 반 정도 되는 요 학원 건물 요거 강의실 2배 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큰 건물을 통으로 누군가 얻어 가지고요. 이걸 평면도로 그려볼게요. 이제 위에서 내려보는 그림. 그럼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여기 큰 건물을 얻어서 뭐 하냐면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어 있는 책상 있죠. 그거보다 조금 큰 책상을 수백 개를 갖다 놓는다고. 이렇게 책상 이렇게 뭐 하려고 갖다 놔? 이게 하나가 개공이에요. 이거 하나가 개공이라고 다. 그래서 딱 2개만 올려놓을 수 있어요. 뭐하고? 응? 그냥 이런 데스크탑도 아니고 노트북 하나, 그 다음에 전화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고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한 몇 명 정도 들어가냐면 한 200개에서 한 300명 정도 들어가요. 이거 전부 다 개공이야. 여기 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하나, 그러니까 책상 하나 놓는 자리가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관리비 포함. 이거를.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명함을 팔 때 사무실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명함을 뭐라고 파겠어요? 뭐 20층이라고 파는 게 아니고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슨 빌딩이라고 파겠지. 그럼 내가 사무실이 강남에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 그럼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손님 찾아도 상관없어요. 손님이 찾아오면 여기에 이런 룸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손님하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라고 얘기하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 제 직원이에요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 누가 확인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계약서는 어디서 찍어? 여기서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계약서 쓰는 이제 소위 클로징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요. 그래서 손님 오면 여기서 계약서 쓰고 뭐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이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사무소가 강남에 한 4-5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한 1,000명이 넘는 거야. 개공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개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소도 굉장히 좋죠.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러면 공동사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그냥 월 40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네. 그죠? 이렇게 그냥 같이 쓰는 그런 사무실 되게 많습니다. 강남역 이 인근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사무소. 자, 그러면 제목 옆에다 땡땡 해주시고 이 공동사무소는 몇 명의 개공이 같이 쓰는 거냐면 최소한 2명 이상. 그죠? 혼자 쓰면 이게 공동이 아니잖아. 최소한 몇 명 이상의 개공이 같이 쓴다고? 2명 이상. 그럼 얘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걸까요? 모든 책임을 같이 질까요? 여기서 막 사고 터지면 조합처럼 같이 책임져? 아니면 각자 책임져? 각자. 그래서 사무실만 공동 사용하는 거예요. only 사무실, 이것도 중요 별표 하나 할게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지. 모든 책임, 의무 다 각자 알아서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잠시 한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업무 범위 하겠습니다.